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설 당일입니다. 자,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그 설 연휴에 모셨습니다. 자,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을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모시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연어술 파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공소 취소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용 검사 나왔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 인사 때 예. 있었어요. 뭐 언론에서는 학살이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예.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냈던 검사장들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또 전 정권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자천되고 했는데 예. 그 대상 있죠? 예, 저도 뭐 승진은 못했습니다. 승진을 못했고. 부부장 검사 3년 차네요. 예. 인천지검으로 예, 가게 되신 인천지검. 거죠? 예. 인천지검. 그래서 인천지검으로 가시게 됐고.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권에서 특히 보면 가장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 가지고는 예. 확정 판결이 다 난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년 넘게 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그래서 회유를 했다. 계속 이 얘기를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서울 고금의 인권 침해 무슨 TF죠? 인권 침해 점검 TF. TF에서 계속 그 부분을 뭐 조사라고 해야 됩니까? 뭘 예. 하고 있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연어수 파티 관련해 가지고 이 검사들이 모두 떠났다.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예, 거기 수사팀에 이제 그 기존에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었던 분이 이제 서울고검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새로운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왔고, 그리고 그 수사팀에 그 당시는 평검사들 부부장 검사 2명이랑 평검사 1명이 있었는데요. 이번 인사 때 모두 인사를 받고 이제 수사팀 검사들은 모두 인사를 받고 그 팀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서울고검 차장 그리고 서울고검 감찰부장 이렇게 두 분만 남은 상태여서 아마 새롭게 지금 검사를 새로 다시 선발해가지고 수사팀을 다시 꾸려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또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있고 제 친구이기도 한 설주환 변호사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서울 고검이 그러니까 검찰이나 그 이화영 변호인 측이나 주장하고 있는 그 5월 17일 예. 5월 17일 저녁에 술과 연어가 들어가서 그 음식을 가지고 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설주환 변호사는 분명히 그 광경을 보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소주가 근처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산 시간과 그 찍혀 있는 시간과 설주환 변호사가 그 검찰청에 들어간 시간 그걸 비교해 보면 한 20분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20분, 예, 23분입니다. 그럼 20분 30분 동안 소주 2병 이상을 소주 4병. 소주 4병을 그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예. 연어까지 다 먹고 예. 회유 다 하고 예. 20분 만에 싹 치우고 냄새도 다 없애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싹 정리를 해야 지금 이화영 뭐 부지사 측이나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거나 이 정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그런 게 일단 그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자꾸 그 의혹이 처음엔 이만큼 컸다가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마 서울고검 TF에서 내놨던 감정 결론이 검사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결론을 냈던 걸로 이제 언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검사가 접니다. 예. 박상영 검사인데 검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른다. 예, 검사가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술은 들어갔다는 걸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인한 진술 회유였는데
전부 다 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연어회가 빠지고 네. 예, 그냥 식사였다는 게 밝혀지니까요. 그러다가 진술 회유가 빠집니다. 네. 예, 회유된 게 하나도 나오지가 않고 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네. 그게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술만 남게 됐고 박상현 검사가 남았는데요. 이제 검사도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술만 들어갔다는 걸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사들이 모두 거기서 떠나게 되고, 저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보통 이 정도 수사를 했으면 지금 9월 달부터 수사를 했고, 이 전에 있었던 게 결국에 경찰 수사, 그다음에 수원지검 자체 조사, 그다음 법원에 있어서의 검토, 그것들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이 났고, 그 이후에 정성호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해서 작년 9월부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6개월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기간을 수사를 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처음 의혹에서 지금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술만은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야 이게 글쎄요, 어떤 정권의 방향에 맞을지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검사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다시 지금 팀을 꾸려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더 이상 정말 엄청난 정말 검찰권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제가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예, 예. 왜냐하면 설주환 변호사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설주환 변호사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위라는 거, 허구고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시간적인 증거, 물리적인 증거, 공간적인 증거 본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건지, 이 고검 측에서, 이 정권 측에서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냥 검사도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려고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참 답답한 예, 노릇인데요. 그래서 계속 좀 소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 3월이나 이쯤에 다시 이제 수사팀이 꾸려져서 추가 조서가 나온다면 그때 또 다시 입장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나 여론들이 들끓었었는데, 최근에 위례 사건 항소 포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 입장을 검사 게시판에 올렸었죠? 예. 이게 제가 어떤 게 올렸었습니다. 문제라고 봅니까? 이거 다른 이프로스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다른 검사들도 글을 좀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항소 포기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검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검찰에 있었던 항소 기준대에 맞으면 항소를 하면 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네. 예, 근데 사건에 따라서 그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사건 모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가 아주 일치해서 이거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어떤 법리적인 토론이나 법리적인 검사들끼리의 전혀 그 논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일절 없습니다. 이것은 법치에 대해서 굉장한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법대로 하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정치적 유불리나 또는 때로는 경제적 유불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이제 법치가 붕괴되고 인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런 사건에 이런 식으로 막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직관을 막는 그런 식의 검찰 자체적으로 검찰 자체 기능 부전을 만드는 그런 식의 일들이,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예, 지금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모두 수사검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결론이 좀 불리하게 무죄나 공소기각이나 또는 면소나 이런 식으로 나게 되면 곧바로 공소를 포기하게 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법치에 관한 굉장한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본인이 밝혔어요. 이게 박철우 중앙지검장. 예.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예. 대검과 상의를 해가지고 예. 본인이 예. 이 위례
관련돼서 항소 포기를 했다. 예. 근데 제가 법조팀장을 해봐서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모든 예. 사례를 다 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라고 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원래 그렇습니까? 그 항소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도 어떤 게 문제인지도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짧게 그 절차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수사팀이랑 제가 전에 듣기로는 수사팀 모두가 수사팀 공판팀 전원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야 된다는 아주 자세하고 법리적으로 아주 정치한 그런 보고서를 상신을 여러 번 했었고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다른 뭐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극복을 못할 것 같으니까는 포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내부적인 논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논의 자기 수고 끝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죠. 자기의 뜻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지금 총장 대행의 뜻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정성호 장관의 뜻이라는 건지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지휘부를 뭐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유야무야식으로 아주 불투명하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불투명하게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전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검찰 내부의 규칙에 맞고 절차에 맞는 그런 식의 처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장도 항소 포기해서 심사숙고하라는 이야기를 뭐 2번인가 3번인가 예. 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보호해 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뭐 일각의 이야기도 그건 있는데 뭐 저 안에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절차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불가능한 지금 제 상황입니다. 해석을 얘기하는 거고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저는 뭐 각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이 이제 보면 말입니다. 민주당 여건이 보면 계속 공소 취소, 항소 포기에 이어서 이제 공소 취소 쪽으로 방향을 계속 몰고 갑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공소 취소라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는 그 대북송금 사건이랑 지금 대장동 위례 사건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장동 위례 사건도 결국에는 뭐 어떤 뭐 배를 갈르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식의 뭐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녹취록이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결국에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똑같이 가고 있고 뭐 지금 뭐 의원님들의 모임이 뭐 17분이 뭐 모인 아마 87명이죠. 87. 국회 내 최대 모임의 어떤 이름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고 몇 명 더 있으면 국민의힘 숫자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이게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두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렇게 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치로의 회기, 그러니까 법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권력이라든지 어떤 국민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음껏 그냥 지금 있었던 법치를 다 붕괴시킨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이게 대통령이 결국엔 헌법의 수호자 아닙니까? 마지막에. 선서도 하잖아요. 헌법의 수호자이고 또 국가 원수이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항상 언제든지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된다. 항상 당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다. 이건 내가 얼마든지 이건 무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을 충분히 하시고 이후에 퇴임해서 내 재판 받겠다. 난 충분히 무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뜻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의원들 87분이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다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1000만 서명을 받는다고도 하시던데. 국민 서명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1000만 명. 그러면 국민의 굉장히 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정말 뭐 이 매체뿐만 아니라 저를 불러주시는 어떤 매체라도 그에 대해서 제가 공개 토론을
좀 하고 어느 싶습니다. 누구라도. 예, 어느 누구라도요. 음. 예, 예.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국민들도 그게 왜 취소가 돼야 되는지는 알아야 서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7분이나 되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요. 다만 불행한 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절차 내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심이 예, 있죠. 예. 예. 그러면 재심에 따라서 이게 재심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어떤 그에 따른 또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또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 내에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삼권 분립, 헌법 원칙, 법치 이런 것들을 다 붕괴시키는 식의 이런 일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궁금한 사안들이 조금 있지만 그 쌍방울 관련된 예. 사건 서민석 그 정청래 대표 법률 특보가 됐다가 해임된 사람. 예. 그 사람이 그 이화영 진술과 관련돼 가지고 그때 변호사였죠. 네. 그리고 또 전준철 변호사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만 네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예.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 검찰청이 지금 이 법대로라면 10월 달이면 바뀝니다. 예. 근데 제가 오래된 인연으로 뭐 검사장 지내신 분, 대검 차장 지내신 분 이렇게 여쭤보면 고양지청이라든가 의정부 지청에서 청을 하나 분리하는데도 예. 2년이 걸리고 맞습니다. 할 정도로 예. 남양주 지청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 근데 2년이 걸렸어요. 걸리고 예. 전단 팀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2년 전부터 전단 팀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람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건이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검찰청을 없애서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다가 뭘 할지 어떤 건물로 할지 누가 갈지 이거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도 검찰청을 폐지한다니까 뭐 일단 뭐 하라고 하고요. 네. 자, 일선 지금 예. 청으로 가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선청으로 가셨는데 이 미제 사건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신문으로도 예. 신문 언론으로도 봤는데 예. 이 미제 사건이 엄청나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각각 지방에 있는 형사부로 뭐 예. 전출을 가신 여러 검사분들이 예. 이 프로세에 글을 올리셨다고 해요. 예. 가보니 뭐 미제 사건이 뭐 300개, 400개다. 더 황당한 거는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예. 이 사람들 열심히 했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인천지검 부부장으로 일선에 복귀를 해보니까 첫날에 제 미제표를 보니 490건이 490개요? 490건이 있어서 근데 이후에 어떤 재배당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317건 정도 되는데요. 미제라는 게 몇 개월 동안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제 검사실에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미제를 그러니까 미처리 사건, 예, 그걸 이제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이렇게 송치된 것만 지금 전 300건이 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전체 송치를 전권 송치를 받았을 때는 지금 불송치 결정이 나서 그냥 기록을 반환할지만 판단하는 게 그게 또 한 100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검사실 기준으로는 거의 한 500건 가까이가 제 방에 있는 셈인데 네. 이거는 그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 검사청에 검사가 있어야 되는 정원의 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여러 곳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검이라든지 예, 사표 내신 분도 많고. 사표도 너무나 많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민생 사건들은 사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별로 부각되지 않지만 사실상 거의 검찰청의 그 본연의 기능이 거의 부전 상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요. 저도 하루하루가 이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지금 그런 상태여서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해야 되고 예. 이걸 해야 되는 검찰에서 그 사건들이 계속 장기미적으로 쌓여 있으면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는 피해자들 우리 국민들은 누가 예.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더 문제인 게 앞으로 더 이게 악화될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이 다시 좀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완화가 된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겠는데요. 이미 벌써 지금 공소청화가 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은 다시 그쪽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송을 해야 될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송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다시 수사가 되어서 일선경찰청과 중수청에서 다시 검찰로 송치된 후에 검찰에서 그것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고 보안 수사권이 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안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가 거기서 보안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는 건 기소하겠지만 그 수사권이 없다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다면 보안 수사 또 요구를 돌려고 해야 될 그 기간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사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건이 계류되고 있는 국민들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검찰에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이게 재판 소원제 가지고 4심까지 하겠다고 하면 한 번 사건이 나가지고 이것을 권리구제하려고 하다 보면 돈 많은 사람한테 걸리면 예? 네. 계속 맞습니다. 재판 걸고 맞습니다.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걸고 하면 한 10년 걸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문제가 수사를 하는 그 권한, 그 다음에 수사의 책임, 이것들이 너무나 분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수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 그것들이 너무 분산이 돼 있고 절차가 너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절차를 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절차를 모르면 계속적으로 돈을 지출해서 법률 서비스를 어디선가 조달해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수사에 대한 책임, 정치적 책임마저도요. 그거를 묻게 될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냥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해봅시다. 도대체 어떤 수사가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경찰이 책임집니까? 행안부 장관 하에 있는 중수청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공소청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공소청이 책임집니까?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예, 계속 분해되고 이거는 지금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 제도를 자꾸 따른다고 하는데 미국은 FBI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중수청 지금 행안부 산하에 있잖아요. 그럼 행안부 장관은 우리는 수사를 잘했는데 공판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공소청에서는 아니 우리는 공판을 잘했는데 수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 계속 이렇게 할 텐데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수사가 잘못됐을 때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뒤로 하고도요. 권리구제를 뒤로 하고도 정치적 책임도 도대체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는 미국에서도 전혀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제도의 재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검찰의 현 상황 그리고 이 정권에서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중수청으로 가는 상황이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한번 봤고 이제는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검사님한테 이거를 내가 묻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명청대전이라고 있어요. 명청대전이라고 있는데 지지난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명청대전이라고 있는데 명청대전에 쑥 들어온 법조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법조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박상용 검사랑 삼선님이랑 아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 갑자기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중앙지검장 악연이시죠? 아니지 악연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제 의원이 돼서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이분이 추천을 했잖아요. 특검으로 종합특검으로 추천을 했는데 글쎄 나 이분이 쌍방울 대북송금의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고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노를 했다, 경로를 했다는 뉴스가 났어요. 정말 경로를 했는지 그냥 화를 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를 2번이나 했거든요. 자, 전준철 변호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물론이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어준 씨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전준철은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쌍방울 사건 중에서 그 임직원들의 횡령을 담당한 거지 김성태 전 회장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가 사실입니까?
예, 일단은 저는 뭐 공직자이기도 하고 제가 그 또 정치는 잘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대전이 있는지 저도 그건 네네. 솔직히 제가 잘 네. 모르는 내용이고요. 네. 다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네.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내용을요. 일단은 그 변론 내용을 제가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이 있었고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두 사건을 모두 그 광장이라는 로펌에서 맡았었고 네. 그때 당시에 전준철 변호사가 그 광장 소속의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대북 송금 사건과 횡령 배임 사건을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준철 변호사도 저는 대북 송금 사건만 했었는데요. 제 방에 뭐 여러 번 변론을 왔었고, 예, 실제로 뭐 그 변론을 안 했다면 본인 안 했다고 제 방에 뭐 와서 본인 안 했다고 안 했나? 변론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사건의 뭐 소위 말하는 뭐 주임이라고 하죠. 주심. 예, 주심이라고 볼 만한 그 지위는 아니었고요. 메인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횡령 배임 사건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뭐 일절을 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것은 아닌 게 맞고요. 다만 저는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대북 송금의 변론을 맡았으면 그 특검을 하면 안 되고 대북 송금의 변론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전혀 뭐 위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정당한 변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이상한 정상적이지 못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특검이라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특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BBK 사건이나 이런 것들의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예,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아주 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특검이라고 새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특검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특검의 사실 태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특검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모욕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전혀 그 특검 제도와 오히려 좀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특검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좀 어떤 그 특검으로서의 정당성이 굉장히 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준철 변호사가 그 변론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변론이 굉장히 정당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특검에 있어서 결격이 된다든지 뭐 나치 시대에 자기한테 유태인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런 거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자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모두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다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봐도 가장 최악의 뭐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페스카마우 사건을 변호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현 대통령께서는 뭐 친척 분이긴 했지만 그 아주 참혹한 그런 친척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예, 근데 네.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지금 그 변호를 한 거에 대해서 뭔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논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 일을 법조 윤리나 직업 윤리에 맞지 않게 했을 때 그것이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누구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라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조웅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민석 변호사라고 있다. 서민석 변호사 잘 아시죠? 예. 네.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진술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관련돼서 보고를 했다. 대북 송금과 관련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할 때 그 전후에 있었던 이 변호사인데 이 서민석이라는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정청래 당대표 법률특보로 임명이 돼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전준철 변호사의 사례를 보면 이분은 더한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했더니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시기로 서민석 변호사가 조만간 무슨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했네요. 예. 했었어요.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박상용 검사님 관련된 얘기들을 직접 지칭은 하지 않았으나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이 이전 부지사를 진술회유한 변호사가 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응하는 담당 변호인이 아니었다. 그건 뭐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는 하게 됐죠. 예. 그리고 진술될 내용도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 아마 이게 진술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고 있었다. 그 진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진술이에요. 네. 근데 이 진술을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일단은 그 서민석 변호사님이 어떻게 거기 변론을 맡게 됐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설주한 변호사가 맡고 있었는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 설주한 변호사를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강제로 사임시켜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김현지 실장. 예, 맞습니다. 김현지 실장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설주한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고 그 이화영 씨가 정말 약간 고립무원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이었고 거의 그때는 설주한 변호사한테 제발 좀 변론을 해달라고 뭐 거의 약간 애원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저희도 도대체 변호인이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 직후에 아마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지만 민주당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분으로 아는데 그분이 이제 이화영 씨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실에 난입을 해서 진술을 방해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김영태 아닙니다. 그 다른 서모 변호사였는데요. 네. 예,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화영 그때 부지사는 사건을 아는 사람이 변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건을 아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설주한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고 그 서모 변호사는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네. 나를 변호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때 당시에 그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맡고 있었던 것이 서민석 변호사였습니다. 외국한 예. 그 공판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변호인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의 이 대북송금 지금 제3자 뇌물 사건도 변론을 맡아달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서민석 변호사가 맡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셨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알고 계셨고, 그거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분은 맞고, 그리고 뭐 서민석 변호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검찰이 뭔가를 굉장히 딜을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게 누구 수사를 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그게 제가 수사를 맡고 있던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제가 그거를 누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다음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민석 변호사는 좀 굉장히 어떤 스타일이 어떠시냐면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좀 아주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강약을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검사에게? 그러니까 부탁을 했다기보다 변론을 하는 거죠. 예, 변론을 하는 건데 그 변론을 하는 게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이었습니다. 저랑 법정에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보통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그렇죠. 거. 좀 봐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의유를 이걸로 해주세요. 예, 이화영 씨가 제일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의 주범이 자기가 되는 것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것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수익자는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주범이 되는 것도 사실은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라든지 모든 구조상 수혜자는 어떤 당시 경기지사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마음을 돌려서 이재명
그 경기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 대북송금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약간 종범격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종범격이 되는 상황은 뭐 그건 법리상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서민석 변호사님 하나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종범이면 그게 특가법 지금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종범이 된다면 특가법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셔서 제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니까 그런 게 해박하겠죠. 예. 왜냐하면 그게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 장량감경이라고 5년으로 반을 깎아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변론을 했었던 건 기억나는데. 그래놓고는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화영의 진술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예.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이화영 씨가 이미 결심을 해서 진술을 술술 할 때 그때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절대 그 서민석 변호사가 뭐 이화영 씨한테 회유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화영 씨가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근데 얘기를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때 설주환에게만 민주당에 의해서 그 변호사가 아무도 없는 약간 고립무원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나를 도와달라고 했었고, 서민석 변호사는 최대한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노력을 저는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민석 변호사 법조인의 양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서민석 변호사의 법조인의 양심을 믿고 있는데 이분이 청주시장으로 나가시려고 해요. 청주시장으로 공교롭게 또 청주시장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시는데 기자회견을 또 해서 뭐라고 하냐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아들까지도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고 압박했고 측근이던 신모 씨를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그 말에 신빙성을 부여할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진술을 한다면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 전 지사 본인 형량도 낮춰서 최대한 석방까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회유를 시도했다. 뭐 검사가 무슨 뭐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이런 사실이 뭐 있었다는데 이 사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뭐 백정화 씨나 이화영 씨 아들에 대해서는 뭐 일부 수사가 된 적이 있지만 백정화 씨 뭐 노골적으로 그냥 출석을 안 하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명섭 뭐 그분에 대해서도 제가 수사하고 있지 않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 시기도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재판에서 석방을 시켜준다. 제가 기소 이미 돼가지고 재판하고 한참 하고 있는 지금 뭐 7년 8개월 나온 그 실형 사건을 어떤 수로 제가 뭐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거를 석방을 시켜준단 말입니까?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정치적 동지나 뭐 가족 이런 거는 전혀 뭐 실체가 없는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날 정청래 당대표 법률특보로 임명됐다가 구설에 올라가지고 이제 임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자진 사퇴를 권유해서 그래가지고 사퇴를 했는데. 청주시장에 민주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화영 씨가 가장 끝까지 몰려 있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있었던 변호사로 끝까지 변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동안 침묵해왔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 이화영 부지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아니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러시죠? 이화영 씨가 사실은 제대로 진술을 하고 그에 따른 자기가 저지른 만큼만 법률적 처분을 받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은 맞고 그다음에 직업 윤리적으로도 서민석 변호사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로서 변론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맞고요. 사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뭐 민주당이나
또는 뭐 이화영 씨 부인으로부터 결국에는 변론을 못하게 오히려 저지를 당하는 바람에 쫓겨났잖아요. 예. 그래서 변론을 못하게 됐고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뭐 김광민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이화영 씨 사건에 대한 변론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그리고 대부분이 굉장히 정치적 수사로만 변론이 이어져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좀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변론을 안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서민석 변호사랑 제가 공판할 때는 굉장히 좀 공방도 많이 오가고 좀 힘들고 서민석 변호사는 또 의견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님 오시고부터는 그분은 거의 좀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의견서도 거의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사. 예, 네.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재판이 좀 수월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지금 법조인의 양심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판사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변호를 정말 성실성의껏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진술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변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화영 씨의 부인인 백모 씨가 그 공판장에서 재판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면 변호인 절곡도 받지 못하고 뭐 한다고 난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했었어요.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나 서민석 변호사를 다시 그냥 이 사람하고 하겠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런 실랑이가 있다. 결국은 해임을 당했죠. 예, 지금 가족들에게. 예, 그때 당시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저 말씀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성질 가고 싶어서. 글쎄 뭐 저는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고 제가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어떤 특가로 의유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전부 다 상부에 다 보고를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당연히 뭐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은 다 근거가 있고 제가 다 바로잡을 수가 있고 뭐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씨의 그 혐의 중에서 특가로 적용 하지 말고 특가법 적용을 하지 말고 예. 일반 뇌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종범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건 충분히 뭐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보고를 하고 수사팀에서 다 공유를 해서 또 검토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근데 검찰이 저는 이화영과 이재명 대통령은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밝히겠답니다. 뭘 밝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뭘 밝히면 또 밝혀주세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최근에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최근에 그 쌍방울 관련된 맞습니다. 수사 재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대북 송금 사건이 여러 가지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랑 자, 이화영 씨도 그렇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네네. 이 대북 송금 이 부분을 상상적 결합으로 뭐 이렇게 할 경우 봐가지고 제3자 뇌물 혐의로도 기소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예, 지금 공소기각이 그래서 3월 12일.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소기각이 되면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그 기소 부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씨 공소 취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굉장히 뭐 우려스럽고요. 굉장히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지금 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지금 이화영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것은 뇌물도 있었지만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반출, 외화를 밀반출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금지된 사람 북한에 전달하고 했던 그것이 일단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이호일인가요? 이호남? 그런 뭐 송명철 이런 분들 이런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달한 것이 결국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전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북
비용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확정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또 판단해 보건대 제3자 뇌물이 되기 때문에 뇌물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현 대통령, 그다음에 김성태, 그다음 이화영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그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고 그 공여자와 이게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과 이렇게 된 거죠. 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중단이 돼 있고 중단이 돼 있는 거죠. 김성태랑 이화영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본 거냐면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랑 이 제3자 뇌물죄가 사실은 상상적 경험.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인데 이중 기소가 된 거다. 이 두 개가 똑같은 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행위인가요? 그래서 김성태 부부는 공소 기각. 아예 그냥 공소 준 사람이 공소 기각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쳐서 결국에는 공소 기각이 됐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판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범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했고 예를 들면은 뭐 카드를 써도 사기죄랑 여신금융거래법 위반이 실체적 경험이고 그다음에 사기로 유사수신을 해도 유사수신 행위랑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이고 모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라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실체적 경험.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나 했을 때 그게 법적 판단으로 두 개의 죄가 될 때 그 두 개의 죄 간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실체적 경합이고 그 두 개, 하나의 그 두 개가 실체적으로 이거는 두 개의 독립된 죄다라고 했을 땐 실체적 경합. 이거는 실제로 두 개의 죄로 의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상 속에서만 경합이 될 뿐이지 하나의 죄다. 그 경우에는 하나로 처벌받았을 경우에 다른 하나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하나로 처벌받아도 또 하나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명백한 실체적 경합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국민 여러분들도 누구나 보셔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돈을 외국에 가서 다른 사람 금지된 사람한테 주는 행위와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하는 행위가 어떻게 같은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음주운전을 해요. 근데 음주 사고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뭘 두들겨 패거나 뭘 하면 그게 음주운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있고 뺑소니 있고 음주폭력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건 다 다른 실체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 거는 그런 실체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절차적으로도 전혀 검사들한테 어떤 그 예고를 한다든지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또는 증거 기록을 본다든지 그런 거 없이 아주 기습적으로 저는 약간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그 재판장이 지난번에 이화영 씨 위증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당했던 그 재판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좀 약간 그 재판의 진행에 의문을 가졌었던 게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위증 여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저와 설주한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각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고 여러모로 그 절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제 기피 신청을 했고 기피를 당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기습적이고 의외의 판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당연히 바로 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항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항소 기한이 19일입니다. 일주일 남았 2월 19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18, 19 연휴 끝나는 그 다음 날 바로인데 지금 그게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또 무슨 대장동이나 백현동의 위례 사건과 같이 또 그 항소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항소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는 걱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거기에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 수사했던 검사들은 재판을 할 수 없게 아예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들어갔던 것이 굉장히 낮은 연차에 공판검사 한 명이 들어가서 이것을 대응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설 연휴 기간인데 너무 장기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혹시 여기 나왔다고 또 검찰 또 윗분들이나 법무부나 또 모두에서 또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네, 뭐, 불이익은 뭐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많이 받았잖아요. 예, 뭐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맷집을 기르세요. 예. 네. 어쨌든 저는 괜찮습니다. 네,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사안이 있으면 제가 예. 또 용기를 내주시면 예. 또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2부가 아니고 3부네요. 사실상 3부인데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적 인간. 백브리핑의 운영자 백광현 백총이 오늘 왔습니다. 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제적 인간 백광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설 인사하세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새해 복 좀 많이 받으시는데 새해에는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힘 당하시고 이상한 유튜버들한테 좀 까이지 마시고. 이상한 유튜버가 누군데요? 예전에 뭐 언급하기도 싫은 애들이 막 사장님 까잖아요. 저는요 네. 온오프 라인을 가리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네임드 뭐 비네임드 가리지 않고요. 다 까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왜 자꾸 까는 거야? 축구공이야?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요즘에 뭐 근황이 어떻습니까? 근황은 아침에 눈 뜨면 이재명 생각하고요. 점심 먹기 전에 김현지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 김혜경 시장에서 어쩌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분 우리 명절에 저기 딱 어울리는 코멘트. TV조선이에요. 그렇구나. 제어가도 있고요. 네, 됐어? 그러니까 네, 수위 조절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민주파트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 파출소 경찰서 아니지 경찰서 갔다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안 갔어요. 아직도 한 번도 안 갔었나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왜 맞다. 제가 아니에요. 아직 안 갔구나. 네. 아직 안 갔구나는 뭡니까? 아니 아직 안 저는 갔구나. 애지중지 현지라는 걸 만들어낸 저는 안 부르고 그거를 사용한 저작권은 무단도용입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내용 증명 보낼 건데 무단으로 사용한 이기인 총장만 지금 고발당해서 맞아요. 우리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설 연휴 끝나면 27일인가 경기 남부경찰서에 반부패수사부. 야, 그 이름도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반부패수사부로 갑니다. 남부청으로 갑니다. 그 유명한. 자, 애지중지 현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그것만은 제가 분명히 아니죠. 말씀드리는데 애지중지라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쁘다라는 뭐 고발 장 안에 내용은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옮겨 썼고 뭐 이런 혐의들입니다. 그게 다른 게 옮겨 쓴 게요. 제가 공개했던 녹취록 2개를 옮겨 쓴 혐의예요. 네, 그거랑 이동훈 대변인 글을 그렇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결국은 파기야, 근원은 이거. 그대입니다. 근원은 왜 나는 안 해줘? 그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소하세요. 왜 이기인 총장을 고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지 씨 네. 아빠라고 뭐랄까요 서운하고요. 네. 근데 그리고- 왜 본인은 고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대가 급이 안 된다. 아니면 고발했다간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뭐. 제가 뭘 깔지 모른다 뭐 이런 게 있지 않냐? 없어. 몰라. 또 혹시 뭐 고발하면 또 있는 뭐가 것 나올지 같던데. 모르겠어요. 이거 압수수색하면 되잖아. 전화기. 뭐 있는 것 같아. 전화기 한 대 더 있지롱. 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뭐 없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애지중지 현지가 명예훼손적 발언입니까? 애지중지 현지 가지고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이제 약간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고발장에 써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뭐 마치 이재명과 김현지가 무슨 사이인 것처럼 묘사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근데 그대가 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지중지가 왜 그런 나쁜 표현입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애지중지하겠죠. 자기 부하 직원인데. 그럼 뭐 개나 소나 현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애지중지하겠죠. 아니 김현지만 애지중지하지 않고 이재명은 모든 부하를 모든 자기 뭐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다 애지중지하겠죠. 그게 그렇죠. 나쁜 표현인지 그렇죠. 좀 그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도자라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럼요. 귀하게 여기죠. 그럼 귀하게 우리 차장님 여기죠. 여기 PD 작가들 다 애지중지하시죠. 귀하게 여기죠. 그럼요. 귀하게 여깁니다. 개나 자, 줘라 현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보세요.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 87명. 많이도 모였네. 자, 진짜 대단합니다. 이 87명이서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초지를 위한 의원 모임을 출범을 시켰어요. 야, 여기는 보니까요.
대표 있고요. 공동 대표 있고요. 예? 지들끼리 예. 아하. 그리고 간사도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누가 간사한가요? 간사가 있다고? 간사가 있습니다. 아. 간사는 이건태. 아하, 그 유명한 이건태 이건태. 의원이 간사입니다. 간사. 그 87명이나 모였다고요? 여덟 금. 뭐해서 술이나 먹지 그냥. 뭐 이런 모임을 그냥 아니 왜냐면 술도 먹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 주변 골목 상권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호텔 경제학처럼 막 이렇게 돈도 돌려야 되니까 술이나 뭐 드시지 뭘 이런 모임을 출범시킵니까? 야, 87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모임은 제가 보기엔 최대 개파입니다. 그렇죠. 최대 개파인데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 아니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의죠 최대 개파. 응, 응, 아 응. 깜짝이야. 그런데 좋은 일은 많잖아요. 공부하는 모임, 뭐 상록수라고 하던가 아니면 소나무라고 하던가 뭐 있잖아요. 뭐 이런 초밥이나 먹으러 다니던가 뭐. 뭐 아니면 뭐 경기도 지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그쪽에 있는 뭐 화성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의미 있는 모임을 그렇죠. 좀 그렇죠. 하면 되는데 이거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이재명 어떤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이용 모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네. 천하람 기업신문 원내대표가 뭐라고 뭐라고 했냐면 했어요? 공천 취소 모임이라고 공천 취소.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파헤쳤던 일이 87명이라고 하셨죠? 네. 생각보다 적네요. 적어요? 네. 뭐 나머지 고 87명은 다음 공천 확정, 다음 총선의 공천 확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 모임에 못 낀 사람들은 지금 끼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구나라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그런 평가가 있던데 반청, 야 이제 정청래 많이 컸다. 반청 이런 단어도 나오고. 아니 제 여당의 대표한테 많이 컸다가 뭡니까? 저랑 예전에 술 같이 먹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에 국회 배지 없을 때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이거 증인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배지 없던 시절에 지금은 결혼한 저희 집주인하고 여자친구 시절이죠. 얘기 들었는데 한번 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정청래가 앉고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맞은편에. 근데 사람들이 그때 뭔 얘기했죠 그때? 정청래가 그때 총재라고 그랬어요. 청래당이라고 자기들끼리 저도 총재 아닙니까? 백총 아닙니까? 주당 총재 저는. 그래서 와 사람들이 총재 둘이 만났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 거지. 저게 뭔데 갑자기 나랑 저랑 다이다이 시키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막 이러더니 저희 집주인 당시 여자친구한테 이 친구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맞아. 갑자기 그것들 얼마 못 벌면 결혼하지 마. 얼마 이상 못 벌면 결혼하지 마. 얼마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뭐 액순 돈 1,000만 원 못 벌면 그러더니 그럼 좀 그랬나 못 봐. 하는데. 그러더니 둘이 합쳐서 1,000만 원 아니면 그래 결혼 빨리 하길 잘했네. 봐줬다. 둘이 합쳐서 1,000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줍니까 본인이? 왜 봐주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정청래하고 아주 친한 또 다른 정치인도 똑같이 그 다음 자리에서 네. 그 손 모시경이라고 있죠. 그 정청래하고 친했던 그 지역구 물려받았던 처음처럼. 그렇죠. 네. 그 아주머니께서도 저희 집주인한테 이 친구 얼마 벌어요? 얼마 이상 못 벌면 우리 보좌관 보좌관이 그만큼 벌어요? 강선호 보좌관이야 뭐야? 원래 1억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랬던 사이인데 그래서 뭘 받아야 되지 그러면? 많이 컸네요. 반청 이런 말씀 좀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너무 컸네요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세요. 머리가 크셨다는 얘기인데요. 왜? 정치적으로 많이 발전하셨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커지셨네요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많이 위상이 높아지셨네요. 이렇게 근데 표현해 주세요. 많이 제가 낮아졌잖아요. 붙잡혀 간다고요. 그래요? 예. 그대 인생은 그대가 살아요. 근데 제 인생은 제 인생이니까. 제가 하는 모든 발언은 TV조선이나 강펀치 혹은 류병수 차장이나 그 제작진과 아무 하등의 그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건 있을 수 있고요. 문제되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경찰관님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일부러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쓰레기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국회의원들이 만듭니까? 이거는 상권 분립에 그냥 도전하는 거고, 야 판사건 변호사건 검사건 모르겠고 우리가 공소 취소 모임 만들 거야.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니들은 따라와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87명이나 모였어.
술이나 먹어. 8-7명 모여서. 그래야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지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좀 아까 근데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대요. 여기에 한 2-3명 의원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원서를 냈는데 안 받아줬대. 이거 걸린 거예요? 네, 잘린 거야? 네. 누군지 이름을 말하기 좀 그런데. 백브리핑 나오세요. 기사에도 좀 기사에도 좀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굳이 여기서 확인 사살하기도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 것도 같긴 한데. 정청래 대표 옆에 자주 보이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그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취재를 하러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아이고, 그 모임 들어가서.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다. 내가 술 사줄게요. 그 두 분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은 군대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난 군대 안 간 사람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나는 40개월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요. 뭐 영창 갔다 오셨어요? 이 사람이 아니, 너무 오래 갔다 와서. 공군장교. 그래. 공군은 좀 길지. 네. 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영창 얘기 하시면 돼요. 자, 공소 취소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진짜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게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목적에 따른 조작 기속이다. 그러면서 모든 결말은 그겁니다. 공소 취소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요? 네네네. 그게 아니고 이재명 지금 집을 안 팔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 집을.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분당 집 가봤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취재를 제가 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근데 재개발 이슈가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동의도 하셨어요. 재건축 지구 동의하는 문서에 동의도 하셔서 판다고 그래놓고 다음 사람을 위한 거죠. 그렇겠죠. 다음 사람을 위한 거겠죠. 이거 제가 왜 갔냐면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긴데요. 제가 그 건물에 뭐라고? 그 건물에 이제 내가 자체 입을 자를게요. 말을 자를게요. 말씀하세요. 그 건물에 이재명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관련된 제보를 해줄 제보자도 거기 살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취재가 있었어요. 그래요? 무슨 취재인지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얘기도 해도 돼요. 예전에 그런 썰이 있었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재명 혹은 김혜경 씨가 그 자녀분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는데 가서 선생님하고 멱살잡이를 했다. 뭐 이런 썰이 있어서 그 아파트에 그 선생님이 사시거든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뜬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취재가 실패했어요. 아니란 얘기죠.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네. 네? 취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지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거예요. 힘들어. 네, 누명을 벗겨드리려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국정운영,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아니고 퇴임하고 나서야 안락한 인생을 위한 모임이겠죠. 퇴임 이후에 지금 있는 재판들 다시 재판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면서요.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뭐 재판을 안 받겠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재판 받아야죠. 그게 민주당이 맨날 주장하는 만인의 평등, 공평, 뭐 정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모임은 국정 안정을 위한 것보다는 노후를 위한 노후 대책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후 대책, 네? 노후 대책. 사람은 다 노후가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젊어요, 근데 이재명이 아직 젊잖아요. 노후 아직 생각할 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분당집 안 가도 돼요. 다른 집 가도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큰 집 지어서 이렇게. 근데 민주당 내부 사정을 굉장히 많이 잘 알잖아요. 그럼 많이 알잖아요. 지금도 소통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로 명청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말을 지어내서 그리고 조어로 지어내서 그런데 이건 그냥 흥미 요소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취재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백총은 취재 영역 플러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플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경험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명청 갈등, 명청 대전의 이 실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고 가죠. 이게 안 믿으실 거예요. 우리 언론인 류병수 선생님 같은 언론인이나 혹은 보수 정권을 많이 지지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설마 이러실 건데요. 명청 갈등 아니고요. 명털 갈등입니다. 이재명과 김어준. 그렇죠. 설마 유튜버가 어떻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김어준이 아무리 인기 많은 유튜버고 구독자 많은 유튜버라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김어준 말을 들어요? 네, 듣습니다. 김어준이 죽어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하고요. 김어준이 절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절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 사안은 좀 지나간 사안이 아닙니까? 그 약발이 좀 빠진 거 아닙니까? 약발이 좀 김어준이요? 네. 이게 또 슬픈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해찬 그분이 계실 때는 이 파워게임의 균형이 맞춰주는 시소 역할을 했어요. 이해찬 총리님이 이재명하고도 친하고 김어준하고도 친하고 둘이 안 싸우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걸 다 돌파해내자 뭐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명천 갈등 그래서 정청래가 약간 한 방 먹은 모습이잖아요. 정청래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친 이해찬계로 분류됐던 친 김어준계로 분류됐던 이해찬 옆에 딱 붙어있던 의원들이 몇 명 있어요. 김현 의원, 지금 얘기 다 하네. 이해식 의원, 네. 최민희도 마찬가지고. 최민희, 윤호중, 그런 의원들이 조정식 다음 공천을 조정식은 정무 특보 그렇죠. 다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기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김어준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제 이분의 의견입니다. 이분의 해석이고 의견이 아니고 15년 동안 겪은 제가 그 당 안에서 겪은 그 의원님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분의 생각이고 이분이 겪었던 것에 반추해서 내린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 안에서. 네. 그래서 김어준의 당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재명의 당이라고 뭐 불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주당은 십수년간 김어준의 당이었고 그 모든 이런 뭐 오욕이랄까 국회의원들이 오욕을 이재명한테 당한 게 아니고 반명 의원들을 다 김어준한테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깨지고 있는 파워게임이다. 명청대전이 아니고 명털 간의 파워게임이다. 명털 간의 파워게임이다. 그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상황을 잘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욕망이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요. 잘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근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전준철 변호사의 특검 임명 그렇죠. 과정,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 그렇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고 그다음에 특히 합당이 컸죠. 컸죠. 야, 이 합당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 합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합당 발표를 했는데 그 첫날하고 다음 날까지도 그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계속 정청래를 공격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을 원래는 털보가 디자인하는 대로 여기서 털보는 욕이 아니니까요. 김어준 별명입니다. 털보 아저씨가 디자인하던 대로 흘러가던 정당이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한번 딱 걸린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지금 편을 누가 먹은 겁니까? 정청래, 김어준이 한 편인 거고요. 유시민은 뭐 어디 있습니까? 유시민도 김어준 계라고 봐야죠. 유시민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냥 김어준이 하는 생각, 김어준이 짜놓은 디자인을 잘 그려주는 설계자 혹은 뭐 스피커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모르니까 저는 민주당을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김어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한쪽 이제 편을 갈라 봅시다. 이게 편 먹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계보를 보는 저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김어준 씨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조국 들어갑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당연히. 조국도 김어준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이 이해찬계는 다 일로 들어갑니까? 이해찬계는 원래 이해찬은 이제 중간이었죠. 이재명한테도 영향력이 있고 김어준한테도 영향력이 있고. 근데 이제 이해찬계의 반반 정도는 이제 각자 도생하면서 이쪽으로 이게 분화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해찬계는 사실은 이재명한테 가고 싶죠. 네, 가고 싶은데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성남파라고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정치인들이 싫어합니다. 소리 꽥꽥 지르는 정치인들. 뭐 서영교 아저씨란다.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뭐 김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류들을 싫어합니다. 그럼 김어준의 최종 목표는 조국을 대권 후보로 만들겠다는 거죠? 조국을 만들겠다기보다는 내가 간택한 자가 다음 대권을 차지하리라라는 킹메이커병에 걸려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국이든 그게 정청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조국이랑 정청래가 가장 좋은 배우,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할 뿐이지 또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온다, 인기 끌만한 캐릭터가 나온다 그러면 김어준은 갈아탈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대편이 참 우리나라의 1인자. 아이고. 지존. 아이고. 국가 원수. 김현지 씨는 아니죠. 아니, 뭔 소리 하는 아니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구나. 이재명 깜빡했어요. 대통령과 네. 그리고는 이쪽에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그 이재명이 공천 준 초재선들은 거의 다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성남파와 친했던 의원들은 전부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음 선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 뭐 김민석 총리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의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재명 계 의원들 혹은 그 성남 식구들은 이재명 한 번 더 어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도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죠. 네.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와 이재명의 근본적인 갈등은 원하는 바가 똑같아요. 한 번 더. 어게인인 거죠. 어게인. 정청래는 당대표를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거의 확실시 돼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연임할 거냐 했을 때 아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원래 민주당 당대표가 연임이 안 됐거든요. 이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했잖아요. 그때 딱 뜯어 고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정청래가 홀라당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업보죠, 업보. 원래 연임하면 안 되는데 연임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청래가 그럼 나도 한 번 더 해볼까? 요건 거고. 그래서 지선이 중요한 거죠, 정청래는. 지선을 만약에 지게 된다. 연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몇 프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부스럭이라도 몇 프로라도 얻어와야 접전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합당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한번 그래야지 다음 총선도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총선의 공천권도 휘두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겠거든요. 다음 총선 공천권은 정청래한테 주면 안 될 것 같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굳이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막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 그러고 김어준은 집어넣고 그 싸움입니다. 김민석이 김어준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 거기 넣냐고. 그렇죠. 총리실에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그렇죠. 내 마음이야. 김어준은 어떻게든 서울시장 후보에 끌어내고 싶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의 라이벌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 싸움, 그 계산이 지금 박혀 있는 그리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서울시장에 설마를 안 하더라도 설마를 안 하겠다는 사람을 여론조사에 넣어서 당연히 그러면 3등, 4등 나오겠죠? 아이고, 서울시장 내부 경선에서도 이 정도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나? 이렇게 힘을 빼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 하죠. 거죠. 명절 맞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합당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기도 한 모습이 보이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1인 1표제를 성공시킨 정청래 대표는 실익은 확실하게 얻었다. 정답. 네, 저는 그렇게 딩동댕 생각을 실로폰 하는데. 주세요, 실로폰. 딩동댕. 스타일과 체면은 좀 구겼지만 정말 알짜. 정말 실익은 다 챙겼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다음 똑같은 얘기인데 실익을 못 챙겼냐면 합당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방금 백종이 그랬잖아요. 지선을 이겨야 다음 당대표를 또 할 수 있다고. 지선을 져도 대표 책임론이 그렇죠. 니네가 못하겠잖아요. 야 봐라 접전 지역에서 1%로 졌다. 조국이랑 합쳤으면 우리 이거 이겼는데 라고 할 수 있는 명분까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선을 지더라도 한 번 더 어게인 당대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발판을 마련했다. 역시 차장님. 정치밥을 제가 88년도부터 먹었습니다. 이 비도 밥의 비자입니다. 네, 제가 정치밥을 88년도부터 먹었어요. 네. 쓸데없는 얘기하면 정신을 못 차리시는구나. 네. 미친놈 같네. 명절날 욕 먹고 참 좋은 방송입니다. 아니, 제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도레미 피아노 잘 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네네. 도레미.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무슨 뭐 이상한 거 블로그 찾은 거 있어요? 블로그. 네. 네이버가 얼마 전에 사고를 하나 쳤어요. 지식인 아시죠? 지식인. 류병수는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그러면 원래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지식인의 방금 말한 대로
누군가 이렇게 다른 거에 누가 달았는지 익명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사고가 나서 공개가 됐어요. 익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A 씨가 음. 그 익명으로 그 지식인에 쓴 글이 익명이 공개가 됐다고요. 누가 썼는지. 아, 익명 게시글이 공개가 됐다. 네, 네, 네. 단계 같은 거예요? 류병수를 치면 류병수가 쓴 지식인 글이 쫙 나오는 아니, 사고. 단계 같은 거냐고. 단계가 뭐야? 단계 게시판. 어. 익명이에요. 그 지식인은. 근데 익명이었는데 지난번에 갑자기 이름이 빵 떴잖아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문제 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 뭐 어떤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근데 그 밑에 원래 잘생겼습니다. 누가 글을 달았는데 익명이었는데 그 연예인이 그렇게 답글을 쓴 거예요. 그런 귀여운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식인의 유병수 기자 정말 똑똑하고 되게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류병수가 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다 댓글도 달았는데 내가 쓰고 내가 달았다. 그게 터졌어요. 그게 익명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사과문 올리고 막 난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식인 이런 사고가 터질 거면 지식인 말고 블로그가 근데 터졌어요. 그거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게 2006 바야흐로 2006년 안 믿기실 거예요. 저게 진짜 이재명이 쓴 글인지. 난 착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저 글을 이재명이 2006년 2007년에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난 착한 사람이 아니야. 알죠. 네, 누구나 다 알죠. 저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쓰신 거라고요? 네. 쓴 거라고요? 2006년인가 2007년이죠. 네, 저건 2006년에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거 말고 그거 있어요. 그 2006년에 쓴 거라고요? 오집? 네. 변호사 때요? 그렇죠. 저 보세요. 그 다음 글이 이제 히트인데 오지마. 점점점. 점을 되게 좋아하세요. 사랑해 버릴 것 같아. 잠깐만. 저건 언제 쓰신 거예요? 저게 2006년이죠. 2006년 7월 그게 밤에 새벽에 쓴 것도 아니에요. 점심에 꼭 점심 먹고 감성이 폭발하시나 봐. 이제 시인이 보세요. 쓰신 시인데. 거예요? 시예요? 마음대로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친다고 이 새끼. 시에도 욕하시는 호연지기. 정말? 시를 쓸 때도 욕을 하는 호연지기. 정말이에요? 이거 많은 아니, 사람들이 이거- 모르더라고. 이거 정말 이거 진짜 맞아요? 아이 제가 지금 TV조선 나와서 가짜 걸 퍼왔으면 다 같이 감옥 가자고요? 잠깐만. 경고할 때 저리 떨어져. 안 그러면 진짜 사랑해버린다. 어우 너무 무서워. 시를 쓰는데도 이 새끼야를 쓰는 호연지기. 이런 게 터졌어야 되는데 지식인 따위가 터져가지고 이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조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조명을 해드렸죠. 또 있어요? 많아요 저런 거. 시를 많이 쓰셨네. 혼자 오늘 제가 3-4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10개 넘게 있고 찾아보시면 이거 구글링 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 혼자 오는 혼자 거? 오는 왜 슬펐나 봐. 왜, 마음이 왜? 아프다. 개딸 때 같이 울어라. 저때 성과 떨어져서 그런가?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다 사랑 얘기예요.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아파도 안 아픈 척 모른 그렇게 읽으면 척하면 맛이 안 살아.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가슴 한가득 차오른 사랑이 너무 아름답잖아 그렇게 읽으면. 깨져버린 날은 언제나 나를 울린다. 이별은 모른 척하려 해도 언제나 나를 울린다. 그렇게 나는 혼자 우는 법을 어덕하고 보세요. 있었다. 전부 점점점이 붙어요. 저기 글에 지문이 있다고 전부 점점점이 붙어요. 진짜 그렇네. 근데 아까 전에 그거 깨물어 깨물어 죽인다고요? 깨물어 그 뭐죠? 한번 넘어오지 마. 사랑해버릴 거야. 잠깐만 한번 좀 키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띄어쓰기 때문에 미치겠긴 한데. 오지 마. 사랑해 버릴 것 같아. 마음대로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친다고 이 새끼야. 경고할 때 저 멀리 떨어져. 안 그럼 진짜 사랑해 버려. 이렇게 읽으니까 진짜 아름답게 들리잖아. 저 멀리 떨어져 이래야죠. 아니 그러면 진짜 사랑해버린다. 이렇게. 아니 근데 사랑 나 안 해. 시네.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살려. 아니 그 이문세의 왜 이문세까지 나가요? 사랑은 왜 도망가 그거랑 비슷하네. 그 뭐 약간 원조 2006년이에요. 아니 그 사랑은 왜 도망가 그 노래도 저때쯤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영감을 얻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뭐 지식인 시인이셨구나. 좀 안타까웠어요. 이런 게 많이 좀 부각돼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시인이셨구나. 네. 그래서 시인이셨구나. 시인이셨구나. 그래서 이런 시를 뭐 많이 전파하시고 시집도 냈으면 좋겠어요. 넘어오지 마 이 새끼야. 시집 이름 이렇게 해서 시집도 내시고 시집도 아니 나시고. 왜 많은 시 내용 중에 왜 그 부분만 자꾸 강조해요? 너무 호연지기. 시를 쓰는데 저런 이 새끼야라는 시 구조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제작진이 지금 알려주셨는데 가수 이은미 씨 노래의 작사가가 이재명 선생님이에요. 뭔 진짜로? 그렇대요. 아 그래요? 네. 뭐 형수에게 바치는 노래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뭐 있대요. 이별 매너? 28의 작사가. 아, 지난 이은미 씨의 신곡 28. 2022년도 기사인데요. 이은미 씨 좋겠네요 지금. 이은미 씨의 신곡 28의 작사가로 이름을 올린 이재명 후보. 과거부터 시적인 글쓰기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진짜네. 사랑을 담아두지 마. 그렇게 나는 혼자 우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리움의 질량.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그리움은 어디서 오는가? 아 그래요. 밑바닥에 던져진 내가 좋다. 오지 마. 사랑해버릴 것 같다. 그걸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이게 다 가사라고. 이게 제목이라고요. 대단하네. 시의 제목이라고요. 근데 이 새끼 안에 안 들어갔죠 노래. 안타깝네요. 그건 노래 제목 호연지기로 지금 제가 지금 읽은 거는 시 제목이야. 시 제목. 노래 가사. 시 제목을 노래 가사로 만들었던 노래 가사는 거죠? 기억한다고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는 시 제목이고. 그만 읽으세요. 네. 명절날 읽을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분이시네요. 명청 갈등 이야기하다가 시로 넘어가는데 아름다운 방송 리병수의 강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정당으로 다시 제대로 된 정당으로 좀 상식을 좀 갖춘 정당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최민희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지난주에 윤리심판원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데 이 경고 처분이 난 것 같아요. 경고 의결이 됐어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쭐게요. 저는 이게 경고로 끝날 사안인지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물론 당연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경태는 아직 제가 평소에 친했기 때문에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태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장경태 의원은 둘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둘 다. 그리고 특히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청래를 죽이려고 하냐 뭐 이런 친청 쪽에서의 불만 뭐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나마 이재명한테 이렇게 살랑된다는 표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부자라는 모르겠습니다. 최민희는 살려두더라도 그 장경태를 날리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윤리심판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이 성추행 의혹 네. 이 문제 그리고 또 결혼식 자녀 결혼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관 기관이라든가 여러 축의금이라든가 관련된 기관에 돈을 걷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공천 헌금과 함께 해서 굉장히 이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그럼요. 일들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벌백계를 해야 정당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을 입에 담지 말든가 평등을 입에 담지 말든가 민주를 입에 담지 말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특권 권력을 이용한 부당하게 취득하는 이익 이런 걸 없애야죠.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자기들은 다 했으면서 그게 괜찮다고요? 경고 정도로 끝나면 된다고요? 이거 국회의원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었으면 파면입니다. 파면.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오늘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물 한 잔 마시고 정청래 페이스북 봅니다. 정청래 페이스북. 네. 정청래 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이 엄청 재밌어요. 어떤 댓글입니까? 거기 월월월 이렇게 개딸분들이 몰려와가지고 월월월로는 개딸의 이제 소리니까 월월월 개딸들이 몰려와가지고 네. 상상도 못할 만큼의 집단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것들입니까? 이 꺼져라가 제일 많고요. 왜 꺼집니까? 바닥에 다 불조심이니까요. 네. 꺼져라가 제일 많고요. 네. 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리고 털보랑 가서 놀아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바이 수령이 난다. 우리 대통령님한테 반기를 드는 너 같은 놈을 용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처음 받아보는 융단 폭격일 거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누굴 정청래를요? 네. 자기네 아버지하고 이제 사이 좋을 때는 좋아했는데 네.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개딸들이 지령을 어디선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공통되게 누군가가 시킨 것 같은 댓글들이 쭉 달려요. 그럼 저는 그 댓글 보면서 깔깔깔 웃고 그리고 그 댓글 쓴 사람을 또 추적하고요. 막 추적을 제가 제 방송 보시면 제가 그 댓글 추적을 하루 날 잡고 합니다. 정말 한 10시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댓글 수천 개가 달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10% 이상은 확실하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계정이 많아요. 외국 계정. 니 짜오스이엔 뭐 이런 프로필 사진 진짜로 아니 이거 증거가 다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국적이 외국 중국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진짜로. 그래서 제가 심심하면 오늘은 방송 안 해야지 생각하면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정청래 페이스북 보면서 거기에 악플 단 사람들, 이재명 트위터 가서 거기에 선플 단 사람들 성분 분석을 쭉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끝날까봐 무서워. 자, 그럼 오늘도 좀 해보세요. 그럼 명절 맞이 해야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절인데도 이렇게 친히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네.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또 조만간에 또 모시고 한번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네. 일단 류병수의 강펀치 안 없어지게 잘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게 이야기한다고 혹은 저들이 거슬리는 이야기 했다고 방송 없애고 입에 재갈 물리고 그러는 거는 전 독자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선이 반드시 이기고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좀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시민들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 류병수 차장이 올바른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게스트들이 옳은 소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한다고 막 구독 끊고 막 그거 안 돼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잔소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아이고, 재밌겠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누구요? 김지호, 김호지. 요즘 내 얘기 많이 하고 김지호, 다니는데 다른 김지호. 방송 나가서. 세 분이 출격을 하십니다. 내일 설 연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한번 첫 조합이니까 한번 재미있게 한번 입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0시 20분에 어김없이 시간 맞춰서 오겠습니다. 저 혹시 늦으면 먼저 시작하세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